서방님, 어찌 이제야 오셨습니까? 3년을 기다리던 아내의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관아 노비복을 입은 채로 이강혁이 한양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관아 마구간에서 말똥을 치우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으며 아내는 군수의 내하에서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원한을 품은 탐관오리 군수가 위조, 장부 하나로 가족 셋을 모두 관노비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홍패 한 장을 손에 쥔 장원급제자. 과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식년이 돌아오는 해의 이른 봄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가장자리, 담장이 낡아 군데군데 허물어진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으니 그것이 이강혁의 집이었습니다. 선비의 집이라 하기에는 볼품 없었고 가난한 집이라 하기에는 그래도 품위가 있었지요. 이강혁의 아버지 이복만이 젊어서 향리 일을 놓은 뒤 빤몇되기로 살림을 이어온 터라 넉넉하지는 않으나 굶은 적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강혁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졌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노잣돈이 넉넉지 않았으므로 짐은 가벼웠습니다. 분몇 자루와 벼루, 낡은 문집 한 권이 전부였지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불을 지펴 밥을 지었고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입 밖에 나오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 한 그릇을 더 권하였습니다. 이강혁이 이미 2그릇이라 하자 어머니는 그래도 라는 말만 남기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보따리 끈을 매만지며 더 할 말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당으로 나서자 팔짱을 끼고 돌아섰습니다. 배웅 따위는 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그러다 이강혁이 대문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못 붙으면 돌아오지 마라. 이강혁이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예 하고 짧게 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보인 채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마당에서 아내 윤 씨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따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왔으나 막상 마주 서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삼은 집신 한 켤레를 이강혁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강혁이 신고 있던 낡은 집신과 바꾸어 신는 동안 윤 씨는 하늘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름도 없는 빈 하늘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말하였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윤 씨가 받아쳤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혁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노라고.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강혁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윤 씨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강혁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 가까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과거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고을이었습니다. 새 군수가 부임하였습니다. 이름은 엄치원. 나이 50둘의 살집이 오른 체격이었고 항상 반쯤 웃는 낯이었으나 눈만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관아 객사 마당에서 부임 인사를 받던 그가 줄지어 선 고을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복만이었습니다. 희끗한 상투에 낡은 도포 차림으로 줄 끝에 서 있는 노인. 엄치원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자신이 이 고을 향리로 있을 때 곡식 장부의 비리를 관찰사에게 고발하여 파직시킨 자.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엄치원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이봉만. 이봉만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엄치원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하여 그해 봄, 두 가지 일이 같은 날 시작되었습니다. 이강혁이 장원급제를 향한 마지막 길을 떠난 것, 그리고 엄치원이 20해의 원한을 풀 기회를 손에 쥔 것.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봄이 지나고 나면 두 사람의 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로 엮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엄치원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을 거닐고 수령 자리에 앉아 고을 일을 처리하고 저녁이면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겉으로는 새로 부임한 군수가 고을에 적응하는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한시도 이봉만의 집 쪽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엄치원이 신복 박준갑을 불렀습니다. 박준갑은 관아 호방으로 문서 일을 오래 맡아온 자였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입이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엄치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엄치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내였습니다. 엄치원은 그날 밤 박준갑에게 장부 하나를 꺼내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이봉만이 향리로 있던 시절 관아 공금 수백 냥을 유용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그 장부를 정리하면 이봉만이 갚아야 할 빚이 이자까지 합쳐 상당한 액수가 된다고. 박준갑은 그 장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이 날짜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오. 다시 쓰도록 하시오. 박준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조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 이름으로 공문서 한 장이 이봉만의 집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이봉만이 향리 재직 시절 유용한 관아, 공금 및 그 이자의 총액을 한 달 안에 갚을 것, 갚지 못할 시에는 가산을 몰수하고 솔가노비로 관에 귀속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봉만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김씨가 곁에서 읽어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윤 씨는 문서를 다시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버님, 이 날짜는 아버님이 향리직을 놓으신 이후입니다. 이봉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봉만은 이튿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관아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수령께서 바쁘시다고. 다음에 오라고. 사흘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마당 안까지는 들어갔으나 엄치원은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준갑이 나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관아 장부에 이봉만의 서명이 있다고. 본인이 인정한 것이라고. 이봉만은 그 서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글씨가 아니오. 어르신 글씨가 맞습니다. 관아 장부에 기록된 것이오니. 박준갑은 눈을 피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봉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향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복만의 사정을 알고 있는 이들이었고 그 장부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군수를 등에 업은 일에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집안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았고 열려도 곧 닫혔습니다. 어머니 김 씨가 나섰습니다. 읍내 유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돌아오면 반드시 이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딱 하긴 하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강혁에게 서신을 보내려 하였으나 박준갑이 이미 고을 역참 쪽에 손을 써두었습니다. 이복만의 집에서 나가는 서신은 관아에서 먼저 열어보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에게 닿은 편지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 엄치원이 직접 이복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관속 여럿을 데리고 느릿느릿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복만이 마당에 서서 그를 맞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겠소, 못 갚겠소. 이복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빚은 내 빚이 아니오. 엄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날로 이복만과 김 씨와 윤 씨, 세 사람은 관노비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복만은 관아 마구간 일을 맡게 되었고, 김 씨는 관아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신세가 되었으며, 윤 씨는 군수 내하의 침방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끌려나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에서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관아 문을 들어서기 직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담장, 허물어진 한쪽 모서리.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쓸고 닦던 마당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양에서는 이강혁이 그날도 등불 아래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온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내일은 오겠거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그 밤 고향관아 마구간에서는 이복만이 낡은 집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구간은 새벽부터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이복만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말 6마리의 여물을 챙겼습니다. 평생 향리 일을 하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몸이었으나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속들이 지나다니다 힐끗 바라보는 그 눈길이 문제였습니다. 이복만은 그 눈길이 닿을 때마다 턱을 조금 더 들었습니다. 굽히지 않으려고. 그것만은 굽히지 않으려고. 관아 부엌에서는 김 씨가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 앞에 앉아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작고 마른 탓에 무거운 솥을 다루는 것이 버거웠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부엌 일을 하는 관비들은 처음에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양반댁 마님이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는 눈치였습니다. 김 씨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몫의 일을 묵묵히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관비 하나가 슬그머니 곁에 앉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윤 씨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군수 내하의 침방일은 그 자체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치원이 내아를 드나들 때마다 윤 씨를 눈여겨본다는 것을 윤 씨는 첫날부터 알아채었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나치며 한마디씩 건네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할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짧게 끊었습니다. 엄치원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밤 바느질 가위를 손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이복만의 무릎이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찬 바닥에서 자고 새벽부터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계속되었으니 늙은 몸이 버텨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복만은 일어섰습니다. 절뚝이면서도 일어섰습니다. 쓰러지는 꼴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느 날 저녁 이복만이 마구간 기둥의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담틈으로 삶은 달걀 2개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복만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강혁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신이 막혀 있다는 것을, 역참 쪽에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믿고 부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군수가 두려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 대신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관아 안에서 오가는 말들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박준갑이 술을 마시고 혼잣말하는 것도, 관속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것도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가 부엌 바닥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몸이 작은 데다 음식도 변변히 먹지 못하면서 불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니 버텨낸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관비들이 발견하여 방으로 옮겼고 이복만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구간에서 부엌까지 절뚝이며 달려왔습니다. 김 씨는 눈을 뜬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거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책문의 제목이 내려졌습니다. 탐관오리를 어찌 다스릴 것인가. 이강혁은 그 제목을 읽고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가슴 언저리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강혁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갔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강혁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양 변두리의 작은 주막방 하나를 빌려 지냈습니다. 노잣돈이 거의 바닥난 터라 하루 2끼도 겨우 때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고향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윤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편지 한 통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먼 길이니 늦는 것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되었습니다. 방방일의 이강혁은 이른 아침부터 경복궁 앞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저마다 기다리는 얼굴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가슴을 졸이는 자도 있었고 이미 체념한 듯 멍하니 서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강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명단을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장원, 이강혁. 홍패를 받아드는 자리에서 이강혁은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다른 급제자들은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을 찾아 달려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홍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못 붙으면 돌아오지 말라 하던 그 목소리가 났습니다. 이강혁은 홍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급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같은 과에 급제한 자들이 모여 술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강혁은 자리를 피하고 싶었으나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라도 인근 고을 출신이라 하였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오른 얼굴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형, 실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소. 실례가 될 수도 있으니 그리 아시고. 이강혁이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형의 고향 고을에서 이상한 말이 돌더이다. 형의 부친께서 관아 노비로 들어가셨다는 말이 있어서 혹여 잘못 전해진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소. 이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그로부터 잠시 뒤였습니다. 동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가 이복만에게 오래된 빚이 있다며 관노비로 귀속시켰다는 것, 아내와 어머니도 함께 끌려갔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모두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실례하겠소. 축하 연장을 나서는 이강혁의 등 뒤로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혁은 짐을 꾸렸습니다. 홍패를 품에 넣고 붓과 벼루를 보따리에 쌌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3년을 버티는 동안 생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노비가 된 지 얼마나 되었을지 이강혁은 계산하였습니다. 동기가 들었다는 말이 맞다면 이미 한 달이 넘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아버지가 마구간에서 잠을 잤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지폈을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군수 내하에서 몸을 사렸을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고향까지는 열흘 길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것을 7일 만에 주파하였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자는 것을 줄였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굳었습니다. 홍패가 품 안에 있다는 것이 그나마 발걸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된다고. 이것으로 어떻게든 된다고. 그렇게 되뇌며 걸었습니다. 고향 어귀에 들어섰을 때 이강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강혁을 보자 눈을 피하였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짧게 받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려도 곧 닫혔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군수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이강혁은 폐허가 된 집터 옆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오래된 이웃집 노인이었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이강혁 곁에 쪼그려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과 어머님과 아씨가 관아 노비로 끌려가셨소. 군수 나리가 오래된 빚이 있다며 문서를 들이밀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기로는 그 문서가 수상하오. 근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소. 미안하오, 도련님.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강혁은 관아 담장 밖을 돌았습니다. 담이 높았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틈을 찾았습니다. 낡은 담장 한쪽에 벽돌 몇 개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마구간이 보였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짚을 묶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상투, 굽은 등, 거친 무명 적삼. 아버지였습니다. 이강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강혁은 관아 정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홍패를 품에 넣고 등을 고추 세우고 관속들이 막아서려 하였으나 이강혁이 장원급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길을 열었습니다. 엄치원은 동원에 앉아 이강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자인지 느릿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말하였습니다. 장원급제자 이강혁이라고. 아버지를 당장 놓아달라고. 엄치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장원급제를 축하하오. 그러나 급제하였다 한들 아직 임관 전이니 그대는 사인에 불과하지 않소. 법은 법이요. 빚을 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요. 이강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빚이 거짓임을 밝히겠소. 밝혀보시지요. 엄치원이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그 여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강혁은 알았습니다. 저 산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를 나선 이강혁은 그날 하루를 읍내에서 보냈습니다. 유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향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한결같았습니다. 딱하다고, 군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문서가 관아에 있으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러하였습니다. 이강혁은 마지막 집문을 나서며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가. 밤이 깊었을 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강혁이 묵고 있던 주막 뒷문 쪽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윤 씨였습니다. 관아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거친 무명 저고리에 비녀도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윤 씨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다 담겼습니다. 이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박준갑이라는 이가 있사옵니다. 군수 나리의 신복이 오나 술에 취하면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장부가 가짜라 하였습니다. 날짜를 꾸몄다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 잊지 마시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잊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강혁이 묵고 있던 주막 뒷문 쪽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윤 씨였습니다. 관아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거친 무명 저고리에 비녀도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윤 씨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다 담겼습니다. 이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박준갑이라는 이가 있사옵니다. 군수 나리의 신복이 오나 술에 취하면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장부가 가짜라 하였습니다. 날짜를 꾸몄다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 잊지 마시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잊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준갑은 매일 저녁과나 인근 주막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안주거리를 시켜놓고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사흘 동안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박준갑이 어느 길로 오고 어느 길로 돌아가는지, 얼마나 마시면 발걸음이 흐트러지는지, 주위에 관속이 따라붙는지 아닌지를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이강혁이 움직였습니다. 박준갑이 주막을 나서는 길목에 이강혁이 서 있었습니다. 막아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박준갑이 걷다가 이강혁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강혁이 장원급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도 이미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싹 가시는 것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이강혁은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그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 하오. 박준갑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장부 직접 쓰셨소.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준갑이 눈을 피하였습니다. 이강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바쁘신데 붙잡았소. 가시지요. 이강혁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박준갑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뒤를 2번 돌아보았습니다. 이강혁은 그 이튿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싸움을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는 고을 안에서 박준갑을 흔드는 것, 다른 하나는 고을 밖에서 가명 쪽에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엄치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조여들어야 하였습니다. 한양에서 이강혁은 같은 과에 급제한 동기들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전라도 가명 쪽에 연줄이 닿는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을 돌아다닌 끝에 한 명을 찾았습니다. 관찰사 밑에서 일하는 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동기였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청하였습니다. 전라도 모 고을 군수의 공문서 위조 건이 있을 수 있으니 가명에서 살펴봐 줄 수 있겠냐고. 동기가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증거가 있소. 만들고 있는 중이오. 동기가 한동안 이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을 들이지요. 그 안에 뭔가 잡히면 말씀하시오. 고향으로 돌아온 이강혁은 다시 박준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갑 맞은편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습니다. 박준갑이 굳었습니다. 이강혁이 술 한 잔을 따라 박준갑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마시지요. 무슨 일이요? 별일 없소.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강혁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보름 안에 사헌부에 탄핵 상소를 올릴 것이요. 가명에도 이미 말을 넣어두었소. 그 상소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고 어떤 이름이 빠질지는 앞으로 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요. 박준갑이 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렇소. 아직은 그렇소. 이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술값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 김씨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심하였습니다. 부엌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관비 하나가 소식을 전하였고 이강혁은 관아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관노비는 보호자가 함부로 면회할 수 없다고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이강혁은 담장 밖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가 담을 넘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구간까지 들렸습니다. 이복만이 마구간 기둥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둥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이강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 움직이면 엄치원에게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서 쓰러지는 동안, 아버지가 마구간 기둥을 잡고 무너지는 동안 자신은 담장 밖에서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새벽이 되자붓을 들었습니다. 사헌부에 올릴 상소문 초안이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준갑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써 내려갔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묵고 있는 주막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갑이었습니다. 갓도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인지 울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준갑이 들어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강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준갑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박준갑이 말하였습니다. 장부는 자신이 직접 썼다고. 날짜를 바꾸고 금액을 부풀렸다고. 엄치원이 시킨 것이었다고. 인장은 당시 쓰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썼으며 이봉만의 서명은 오래된 문서에서 베껴 넣은 것이라고. 목소리가 낮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내내 이강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끝까지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장부가 지금 어디 있소? 박준갑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원본 위조 장부의 일부와 당시 실제로 쓰던 인장의 탁본이었습니다. 관아 문서고에서 빼내온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봉만이 향리직을 놓은 것이 갑오년 봄이었는데 위조 장부에 적힌 날짜는 그보다 2해 뒤였습니다. 관직을 떠난 뒤에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이니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장도 달랐습니다. 당시 실제로 쓰던 인장의 탁본과 위조 장부에 찍힌 인장을 나란히 놓으면 모양이 달랐습니다. 서명 역시 이봉만의 필체와 달랐습니다. 이것이면 되었습니다. 이강혁이 문서를 접어 품에 넣으며 말하였습니다. 조건이 있다 하셨지요. 박준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강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고을을 떠날 것이오. 모른 척 해주시오. 이강혁이 잠시 박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시지요. 박준갑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식구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고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관아에는 이튿날 아침에야 호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엄치원이 사람을 보냈으나 이미 흔적이 없었습니다. 엄치원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엄치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유가 조금 빠진 눈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이틀 뒤 가명으로 향하였습니다. 문서를 손에 쥐고 관찰사에게 직소하였습니다. 장원급제자의 직소였습니다. 관찰사는 함부로 묵살할 수 없었습니다. 위조 장부의 날짜 불일치, 인장 불일치, 서명 필체 불일치를 하나씩 제시하였습니다. 관찰사가 문서를 받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준갑은 지금 어디 있소? 고을을 떠났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사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사 파견을 검토해 보겠소. 이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명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강혁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헌부에 탄핵 상소를 올리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명의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압박이 들어와야 엄치원이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상소문은 이미 써두었습니다. 가명에 제시한 것과 같은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사헌부 관원이 상소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강혁은 기다렸습니다. 관원이 읽는 동안 이강혁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있었습니다. 관원이 나와 말하였습니다. 검토하겠다고. 이강혁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치원은 그 무렵 무언가 조여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준갑이 사라졌습니다. 이강혁이 가명을 다녀왔다는 것도 들어왔습니다. 한양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닿은 것은 없었습니다. 엄치원은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습니다. 문서고를 정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고를 열어보니 이미 몇 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박준갑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엄치원은 그 빈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치원이 움직인 것은 암행어사 파견 소식이 가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을 향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고 관아 안에서도 눈치를 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엄치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박준갑이 가져갔고 가명과 사헌부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봉만이 동원으로 불려갔습니다. 마구간 일을 하다 불려간 것이었습니다. 손에 짚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치원은 이봉만을 보고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앉으라고. 이봉만은 앉지 않았습니다. 엄치원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가명과 사헌부에 허위 투서를 올렸으니 이대로 가면 아들이 관을 기망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것을 막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다고. 이봉만이 자필로 빚을 인정하는 서약서를 쓰면 아들의 상소를 무효로 돌리고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짓겠다고. 붓과 벼루가 이봉만 앞에 놓였습니다. 이봉만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보았습니다. 이봉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원급제자요. 그 아이가 거짓을 올렸겠소. 엄치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쓰지 않겠다는 것이오? 쓸 것이 없으니 쓰지 않는 것이오. 엄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관속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봉만은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동원 마루 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났습니다. 다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쓰러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엄치원이 말하였습니다. 데려가시오. 이강혁이 소식을 들은 것은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만난 마을 안악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였습니다.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관악까지 뛰었습니다. 관속들이 막아서려 하였으나 이강혁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봉만이 누워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봉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이봉만이 눈을 떴습니다. 이강혁이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봉만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마구간 일을 하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이봉만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잘 왔다. 장원이라 했지.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미 데려가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복만이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강혁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강혁은 한동안 아버지의 손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강혁이 방에서 나온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하늘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마당에 나와 별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 별이 무슨 별이고 저 별이 무슨 별이라고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강혁은 대부분 잊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하늘을 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관아 담장이 보였습니다. 동원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엄치원이 아직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강혁은 가명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경위를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관노비에게 부당한 형벌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암행어사 파견 검토에서 즉각 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강혁은 가명마당을 나서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곧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이닥친 것은 새벽이었지요. 관아 문이 열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어사 일행이 마당 안으로 밀고 들어서자 문지기들이 어쩔 줄 몰랐고 관속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어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봉고파직을 선언하였으니 관아 창고가 봉인되고 엄치원이 동원에서 끌려 나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얼굴만은 굳어 있었고 무너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하였으나 손이 떨리는 것까지는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발보다 빠른 것은 언제나 그러하였지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는 자도 있었고 문 안으로는 들어서지 못한 채 입구에 몰려드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마당 한쪽에 서서 엄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그냥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신문이 시작된 것은 해가 뜨고 나서였지요. 위조 장부의 날짜 불일치, 인장 불일치, 서명 필체 불일치가 하나씩 제시되었고 박준갑의 도주가 사실상 자백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언급되었습니다. 엄치원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장부는 정당한 것이었고 박준갑의 도주는 자신의 사정이 있어서였을 것이라 하였지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관직에 있어온 자의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어사가 위조 인장 실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당시 실제로 쓰던 인장과 위조 장부에 찍힌 인장 두 개를 나란히 누가 봐도 달랐습니다. 엄치원이 입을 다물었지요. 이강혁이 신문 자리에 불려 들어간 것은 오후였습니다. 증인 자격이었지요. 이강혁은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경위로 관노비가 되었는지, 박준갑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 위조 장부의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지를 하나씩 고하였지요. 목소리가 고르고 낮았습니다.
엄치원이 맞은편에서 그 진술을 듣는 동안 이강혁은 한 번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엄치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고. 엄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지요. 암양위천죄, 공문서 위조죄, 관체 허위 설정죄, 그리고 관노비에게 부당한 형벌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엄치원은 그 자리에서 봉고파직되었고 포승에 묶여 가명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는 동안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자는 울었고 어떤 자는 욕을 하였지요. 엄치원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와 윤 씨의 신분이 회복된 것은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어사가 직접 선언하였지요. 이복만에 대한 암양위천이 위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세 사람의 관노비 귀속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어머니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윤 씨가 부축하려 하자 김 씨가 손을 저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혼자서. 윤 씨가 관아 마당으로 나왔을 때 이강혁이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처음으로 무너졌지요. 3년을 버티고 관아 안에서 몇 달을 버텼던 그 사람이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이강혁이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엄치원은 이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강혁은 사형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하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굽히지 않되 원수를 갚는데 삶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진 뒤 이강혁은 혼자 동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치원이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고향 땅에서 치렀습니다. 관아 노비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밝혀진 뒤였으니 이복만은 양인으로 돌아온 채 땅에 묻혔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도 있었고 말없이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강혁의 손을 잡고 말하였지요. 겁이 나서 못 나섰소. 미안하오. 라고. 이강혁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기력도 없었고 그보다 겁쟁이를 만든 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이강혁은 며칠 동안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 씨가 걱정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해 있었지요. 관아 부엌에서 쓰러진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남편의 죽음까지 겪었으니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였으나 밤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옆에 앉아 있으면 김 씨는 기침을 참으려 하였지요. 이강혁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김 씨가 마당에 나와 앉아 있다가 윤 씨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지요. 이제 살겠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임관 통보가 내려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이강혁은 첫 부임지를 자청하였습니다. 고향 인근 고을이었습니다.
가명에서는 의아해 하였지요. 장원급 제자가 자청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강혁은 그냥 그곳이 좋겠다고만 하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고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임 전날 이강혁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관아 문서고를 여는 것이었지요. 장부를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속들이 어리둥절하여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강혁은 장부를 덮으며 말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전수감사를 시작하겠소. 감사는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눌린 것들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이 있었고 갚을 수 없는 이자가 붙은 관채가 있었으며 오래된 허위 장부가 있었지요. 이강혁은 하나씩 들춰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뜨리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관속들은 처음에 경계하였으나 열흘이 지나자 이강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강혁은 혼자 아버지 묘를 찾아갔습니다. 벌초를 하고 나서 묘비 앞에 앉았지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은 품에서 홍패를 꺼냈습니다. 떠나던 날 밟던 그 마당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3년이 늦었습니다.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아버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홍패 끝자락이 들썩였다가 가라앉았지요. 이강혁은 그것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고향 인근 고을에 이강혁이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났지요. 관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부가 정확해졌고 억울한 청이 들어오면 외면하지 않게 되었으며 관속들이 함부로 고을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어머니 김 씨는 이강혁이 부임한 고을 가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 씨와 함께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으나 따뜻하였고 볕이 잘 들었지요. 김 씨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낡은 담장도 없고 허물어진 모서리도 없는 마당이었습니다. 쓸고 나면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